네, 나노라는 단위는 대중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옹스트롬이란 단위는 잘 모르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0.1 나노미터가 1 옹스트롬미터인데요. 이미 학계에서는 옹스트롬미터 시대를 치열하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분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옹스트롬 수준의 반도체 기술 구현에 있어서 아직 해결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문제가 가장 먼저 선결되어야 할까? 권석준 교수님께 여쭤볼까요? 일단은 옹스트롬 시대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정밀한 리서그래피 기술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EUV 리서그래피도 중요합니다만은 이것보다 훨씬 더 짧은 파장의 빛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빛에 적합한 광학 반응을 만들어낼 수 있는 소재들도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기술들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실제로 공정 단계에서 충분히 잘 만들어질지 여부도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공정 기술 전체가 예를 들어서 애칭부터 증착까지 모든 공정 기술 자체가 또 한 번의 혁신을 거쳐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앞서서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이 초미세 스케일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새로운 이제 양자역학적 현상과 물리적 한계가 나타나서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제어할 것이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실마리가 혹시 있을까요? 이건 누가? 제가 먼저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이런 터널링 현상들도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터널링을 아예 역이용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고요. 아니면 터널링 자체를 막기 위해서는 포텐셜 장벽을 더 높이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아까 이 교수님 말씀하신 아주 새로운 2차원 물질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또 반도체 이야기를 해볼까요? 반도체에서는 또 소재가 아주 중요하잖아요. 이 기존 실리콘의 물리적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이 차세대 반도체 소재는 또 무엇이고 어떤 것들이 요구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소재의 미세화가 물리적인 한계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70여 년도간 쓰여졌던 실리콘을 대체하는 어떤 차세대 소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고요. 그 소재들은 기본적으로 아주 얇아야 됩니다. 소재가 작아지려면. 그러면서 성질을 유지해야 되고 뭐 저전압에서 구동해야 되고 그런 물질들이 하나가 아까 옹스트롬 두께의 2차원 반도체가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신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하나가 기존의 실리콘 CMOS 칩 위에 새로운 반도체 소재를 집적하는 기술이 하나의 또 방안이 될 수 있거든요. 집적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러려면 실리콘 위에 다시 어떤 새로운 소재를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온도 제약이 있어요. 너무 높은 온도에 하면 밑에 있던 실리콘 소재들이 망가지니까 그럼 보통 이제 저희가 이제 뭐 배올 템퍼러처라고 하는데 한 400도 정도 이하에서 공정 온도 가능한 소재들이 필요한데 그런 소재들로 2차원 반도체나 산화물 같은 반도체들을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제 옹스트롬 반도체 시대로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 가능성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고 그것 중에 어떤 것이 실현되느냐의 순간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제 여러 가능성들이 열려 있는데 어느 방향이 가장 유력해 보이고 그리고 또 이에 따라서 산업 생태계가 또 어떻게 변해야 할 것인가라는 것도 궁금하거든요. 네, 그 부분 제가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우선은 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양자역학의 세계까지 내려가는 길은 언젠가는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또 이 교수님께서 얘기해 주신 원자 수준의 두께를 가지는 초방막 두께의 소재도 언젠가는 반도체 제조 공정 기술에 도입이 되어야 마땅할 겁니다. 다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그렇다면 그런 미래 기술들이 향후 5년 내에 우리의 먹거리가 될 거냐 아니면 조금 더 봐서 10년, 15년 내에 정말 양산 상용화가 되어서 우리에게 돈을 벌어다 주는 제품이 될 것이냐라고 묻는다면 제 개인적인 의견은 아직까지는 힘들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즉 5에서 15년 정도의 시간을 펼쳤을 때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반도체 집적 기술은 현재는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를 좌우로 놓고 그 N형, P형 반도체를 작게 만들어서 더 많은 반도체 소자를 칩에 넣고 있는데요. 가까운 미래, 즉 5에서 15년 사이에는 N형과 P형을 위로 이렇게 쌓아 올리는 그래서 컴플리멘터리 FET 기술들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기술 혁신은 웨이퍼를 생산하는 과정을 보면 대부분의 반도체 소자는 웨이퍼 표면, 윗면에 다 제조 공정이 되는데요. 사실 우리가 놓친 부분이 바로 뒷면입니다. 후면. 웨이퍼의 후면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본다면 첫 번째로 가장 쉽게 도입할 수 있는 것이 반도체 칩에 전압을 공급하는 구동 파워 라인을
이 반도체 후면에 삽입할 수 있을 겁니다. 이 기술이 중요한 이유는 향후 제가 발표 때도 얘기 드린 대로 반도체 칩 안에 들어가는 소자의 크기를 물리적인 한계에 봉착해서 더 이상 소형화가 안 된다면 할 수 있는 일은 칩을 쌓는 시대가 올 겁니다. 그 쌓는 시대가 왔을 때 반도체 칩의 후면에 우리가 어떤 전력망을 미리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그런 기술을 우리가 내재화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 반도체 기업들의 명운과 미래 먹거리를 얼마나 많이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런 거에 되게 중요한 이정표가 되기 때문에 웨이퍼 후면에 앞으로 또 큰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까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나라 핵심 산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반도체 산업이 지금 사상 최대 위기를 맞았다, 이런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빠른 추격으로 주도권을 뺏기고 있다, 아니면 뭐 뺏겼다, 이런 식의 진단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선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뭐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여러 좋은 의견들을 많이 주시고 있습니다만 현재 이 반도체 가장 큰 전환의 시대라고 본다 그러면 역시 AI가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도 이 AI의 작동을 가능하게 하는 AI 하드웨어, 많이들 알고 계시는 GPU도 있을 것이고요. 또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NPU나 TPU 같은 개념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앞으로도 AI 반도체를 포함해서 이렇게 고성능 그리고 고부가가치 반도체 칩에서의 주도권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반도체의 설계부터 생산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생태계가 충분히 더 건강해지고 다양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비교적 반도체 제조는 강국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막상 반도체 패키징이나 반도체 설계 그리고 설계와 공정을 이어주는 이런 소재나 부품 장비들의 생태계는 여전히 글로벌 수준에서는 경쟁력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런 생태계가 더 건강해질 필요가 있겠고요. 특히 이런 생태계들이 더 다양해지기 위해서는 이 안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다양한 칩들을 테스트하고 또 시험 생산할 수 있는 이런 저비용 구조 그리고 고효율 구조들이 더 정착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른 교수님들도 먼저 하시죠. 네, 뭐 좀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네.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가 엄청난 변곡점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70년 역사 속에서 새로운 반도체 소재를 활용하겠다는 뭐 아주 큰 그랜드 캐슬을 가지고 하는데, 그러면 저희가 소재 산업에 대한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약하지만 기존의 이제 미세화 공정에 대한 경쟁력은 뭐 리더십을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성숙한 반도체 공정 기술과 지금 새롭게 이머징하는 소재 기술들이 접목돼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정책적인 기반 그리고 산학 협력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필요한 시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저는 대한민국 하면 반도체 밸류체인 상에서 뭐 팹리스도 있고 파운드리도 있고 메모리도 있고 패키징도 있는데요. 가장 잘하고 있는 분야는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근데 이 메모리 반도체를 잘 하고 있으니 앞으로는 더 다른 분야를 더 투자하는 게 합리적이고 발전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가지셨는데 일부 동의하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은 잘하는 메모리를 앞으로 더 잘하게 육성해야 메모리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중국의 D램 기술은 국내 큰 두 소자 기업 중에 하나의 기업하고 거의 동급 내지는 살짝 앞선 기술을 이미 확보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양산 능력에 있어서도 향후 5년 내에 지금의 중국 반도체 생산 능력은 2배 정도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럼 결국에는 시장에 참여하는 플레이어로서 중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은 앞으로 우리가 경쟁해야 되는 대상입니다. 이런 냉혹한 정해진 미래 앞에 메모리 반도체는 잘하니 그대로 두고 기업에게 맡겨두고 나머지 분야를 더 투자하자라는 얘기는 어쩌면 국어 교과목 1등 잘하고 있는데 수학을 좀 못하니 수학하다가 국어 그냥 꼴찌하는 그런 일까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메모리 반도체 하면 이제 D램과 낸드로 크게 양분이 되는데요. 이 D램은 현재 기술적 변곡점에 와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6F 스퀘어 면적에서 4F 스퀘어로 넘어갈 것이고 그 다음은 더 이상 좁힐 수가 없습니다. 더 스케일링 다운 미세화가 안 되기 때문에 현재 연구소에서는 3차원 구조를 가진 D램 연구에 몰입하고 있는데요. 사실 국내 대학에서 연구소나 이런 3D D램 연구하시는 산업 생태계, 연구 생태계는 거의 뭐 멸종 수준에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정부 차원과 산학 협력을 잘 해서 메모리 연구를 좀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는 반드시 필요할 것이고요. 3D 낸드는 현재 단수를 거의 400단 정도까지 아마
올해 내지는 차년도에 양산되어서 나올 텐데요. 뭐 계속해서 단수는 올라갈 예정입니다. 뭐 가까이는 뭐 400단, 500단, 600단 이렇게 선형적으로 발전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3D 낸드의 핵심 기술인 그 시각 공정 기술, 그것도 분명히 한계에 봉착하기 때문에 결국은 칩과 칩을 붙여서 단수를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300단짜리 3D 낸드를 웨이퍼 1번에서 만들고 또 다른 300단 3D 낸드를 웨이퍼 2번에서 만든 다음에 웨이퍼 1번과 2번을 본딩을 해서 붙임으로써 600단을 구현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미래 기술을 이미 5년도 아닌 10년 전에 중국의 YMTC라고 하는 낸드 기업은 이미 양산에 활용하고 있는 기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쌓인 노하우와 레슨은 어마어마할 것이고, 이런 미래 기술, 어려운 말로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을 이용해서 3D 낸드의 단수 경쟁은 앞으로 더 치열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반도체 산업은 원래 민간 기업 간의 경쟁의 영역이었는데요. 어느 순간 이 첨단 반도체 칩을 설계하고 제조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그 국가의 안보하고 직결되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반도체 산업은 패권 경쟁의 전쟁터가 되어버렸고요. 모든 정부 정책은 반도체에 쏠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미래 인재들이 갖추어야 될 역량 중에 하나가 반도체 기술 자체에 대한 지식도 중요하지만 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이해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가능하다면 정부의 정책 중에 하나로 팔러스 게임과 같이 어떤 롤을 각자의 학생이 정하고요. 너는 사회 문제 전문가, 너는 정치 전문가, 너는 통상 전문가, 너는 반도체 D램 전문가, 낸드 전문가, 소재 전문가, 장비 전문가로 나누어서 서로 간에 롤플레잉 게임처럼 같이 한 테이블에 앉아서 내가 트럼프 대통령이라면, 내가 바이든 대통령, 내가 시진핑 주석이라면 어떤 정책을 할 건지에 대해서 토론하고 치열하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정책 게임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미래 인재들이 자연스럽게 반도체에 관심도 가지고 그 중에 인문사회계 공부하는 학생도 참여하고 자연공학을 하는 학생도 참여하는 그런 멋진 플랫폼도 대한민국이 먼저 주도적으로 가져가면 어떨까. 그 과정에서 중국의 반도체 인재, 미국의 반도체 인재와 같이 어우러져서 다시금 민간 기업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서로 형 동생하면서 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반도체 시장을 좀 기대해 보고 싶습니다. 예. 네. 말씀 듣다 보니까 반도체가 너무너무 중요하게 느껴지네요. 다시 한번 옹스트럼 미터 시대 반도체 기술 세션은 시간 관계상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세 분께 모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